영화와 경제를 동시에 만나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래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이제 올림픽과 경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먼저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랙 먼데이 충격부터 잠시 짚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블랙 먼데이인데 오늘은 뭐라고 해야 돼? 화이트 튜스데이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어제는 엄청 빠지고 오늘은 올랐는데 그 얘기는 좀 잠시 뒤로 하고, 이게 지금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빠진 건가?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빠졌다고 그러던데.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사실상 사상 최악의 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한 8.7 정도 빠졌고 코스닥도 11 정도 빠져서 11% 정도 빠져서 시총이 235조가 하루에만 증발하는 정말로 사상 최악의 날이었었고요. 일본이 마이너스 12.4로 폭락을 했는데, 일본은 사실 지진도 있고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고 해서 큰 이벤트가 많은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벤트 없이 어저께 역대 두 번째 하락률을 기록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재난급이죠. 예, 미국도 사실 금요일에 많이 빠졌고 오늘 새벽에 끝난 월요일장도 사실은 이제 약세장이었어요. 그래서 꼬리가 끝에 가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약세. 사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패닉셀, 그러니까 이제 공포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어저께. 예. 근데 왜 빠졌나요? 제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왜 뭐 얘기인데, 무슨 외환위기 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라에 왜 달러가 없어서 거덜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너무 표현이 저렴한 거예요. 어쨌든 이해가 되잖아요. 뭐 금융위기 하면은 이제 파생 상품이 거품이 이제 터졌다.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 발생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제가 살짝 예를 들었지만 뭐 후쿠시마에 지진이 났다. 뭐 중요한 뭐 그 금융회사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리만 브라더스 뭐 리만 이런 브라더스처럼 뭐 무너졌다 그런 건 아니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는 일단 우리 증시가 지지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후나 계절이 바뀐 거죠. 그렇게 큰 원인이 하나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는 또 왜 바뀌었냐, 이렇게 단기적인 상황까지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먼저 일단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지난주에 미국의 연준에 이제 금리 이 FOMC 이제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동결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동결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9월 달에 강력하게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는 희망, 또는 이 경기가 특히 고용이 냉각된다, 핫하지 않다라는 신호가 들어와야 금리가 인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금리 인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라고 하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안 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봐, 지금 굉장히 낮은 지표가 나왔거든. 쿨링 시킬 수 있는 지표가 나왔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이게 배드 뉴스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낮춰달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배드 뉴스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계절과 기후라고 얘기했지만 판이 바뀌었다. 그래서 진짜로 침체 아니야? 진짜로 이제는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할 때는 이제는 bad is ba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난 8월 1일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미국 연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잡혔고, 그래서 이제는 계절이 바뀔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판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어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판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교롭게 하루 전날 일본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 15년 7개월간 금리가 사실 마이너스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시절로 살아왔던 거죠. 오히려 내가 돈을 내야 되는 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실은 4개월 전에 드디어 이제 제로 금리로 올라섰고, 지난주 7월 31일 말일에는 이제 드디어 양의 금리 0.25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0.25요? 예, 그 전에 제로금리 4개월 전에 선언할 때는 형식상으로는 제로금리였는데 실제로 이제 국채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명목 금리도 0.25로 높이고
그리고 국채 관련해서도 양적 긴축을 선언하면서 실제로 양적 효과를 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현상이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증시를 증시를 지지하고 있는 땅이 바뀌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을 놓고 이제 하나씩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내려갈 수 있는 트리거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예. 누가 신호를 빵 쏴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였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뭐냐면 엔캐리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돈을 거저 빌려서 외환으로 환전을 하고 그걸 고수익 여러 국가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면 무위험으로 일단 수익을 깔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안 내도 안 되니까 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채권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수익이 제일 나는 쉽게 거잖아요. 생각하면 그냥 일본에서 돈 빌려서 미국 국채 사면 5%거든요. 예. 일본에서 영원에 빌리고 그게 앉아서 무위험 수익으로 벌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을 우리가 엔캐리라고 합니다. N이 움직였다. 그래서 엔캐리예요. 근데 방금 이 엔캐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단의 일본 금리가 싸다는 거고 상단의 다른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죠? 미국은 상단에 있는 미국은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죠. 예. 하단이었던 일본의 금리는 무조건 올린다고 했죠. 갭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 마진이 주는데 야, 그 정도 준 거 가지고 뭐 돈이 움직여라고 그래도 하시겠습니다. 4%포인트가 아닙니다. 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은 예. 이제 레버리지를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4%가 아니고요. 그 더 많은 수익을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로 곱해서 이제 상품이 운용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줄고 특히 이제 환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60엔 약세인 일본 환이 예를 들어서 140엔까지 이번에 엔캐리 때문에 떨어진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배, 30배로 이제 레버리지 키웠던 자금은 이제는 역마진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트레이드가 돼서 실제로 많은 자금들이 거꾸로 이제 왔다. N으로 나갔던 자금이 거꾸로 방향을 역방향으로 돌아서 청산이 된다. 전 세계에 나갔던 엔화가 지금 일본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엔화가 거죠. 돌아온다기보다는 예, 예. 그렇게 기반된 엔화에 낮은 엔화에 기반해서 설계됐던 많은 상품들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야라고 하실 분은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엔캐리 자금으로 나가 있던 자금은 경단입니다. 경이요? 예. 조단위가 아니라 아니고요. 경단이요. 조단이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바꾸면 경단이에요. 그 중에 뭐 10% 20%만 사실은 트레이드 청산에 들어가도 몇 조 달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게 트리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제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고용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FOMC 이후에 나온 고용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냉각된 지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캐리는 시작됐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고용 이렇게나 빨리 쉬고라는 시장에 공포심을 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증시의 대장주를 쭉 이끌어왔던 엔비디아나 AI 관련한 주식들이 2, 3일 사이에 폭락을 맞았습니다. 예. 그동안의 거품이 너무 컸던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차익 실현해야지. 또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중에 실적 바탕이 없으면서 그냥 거품으로 떴던 주식들이 대폭락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나 반도체 주도 시장도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심.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을 팔았어요. 예. 근데 절반을 팔 수 있지 뭐 기술주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옮겨간 포트폴리오가 뭐야라고 했는데 현금 보유 그러면 단기 국채로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추후 경기에 마땅한 주도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불경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확신한다라기보다는 좀 과언이지만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다. 이제 화랑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름일 때는 시원한 바람이 반가웠을 수 있는데 여름이 끝나고 나면서 맞는 시원한 바람은 겨울을 예고하는 추운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공포심 이제는 경기 침체의 초입 이런 것들이 자극된 상황에서 엔캐리가 트레이드를 당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하나만 짧게 네네네. 좀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가 온 거냐 네. 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르죠. 그거는 의견이 갈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포 우려가 네. 이 정도까지 이제 한꺼번에 겹치면은 크게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그렇죠.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되나요? 근데 이제 어저께 예. 블랙 먼데이에 빠진 주식은 과도에도 너무나 과도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어제 빠진 낙폭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를 회복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당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이나 확언을 누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확인했던 건 뭐냐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플레이어들은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는 게 스스로 확인된 거예요. 너도 그렇게 확인했지, 나도 그걸 불안해하고 있었어. 이게 사실은 트리거가 촉발되니까 서로 확인했거든요.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제 고금리 시절을 끝내고 나면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우하향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일단 확인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호경기는 끝났다, 네. 불경기 초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호경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침체였고 계속 어려웠는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까지 덩달아 이게 같이 불경기가 되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올림픽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우울해서 안 되겠다. 올림픽 얘기해야 되겠다. 영화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국가대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예. 2009년도 개봉작입니다. 김영하 감독이 연출하고 하정우, 성동일 씨 나왔던 영화인데요. 아 이건 정말 재밌게 봤어요. 주제곡도 유명하죠. 예, 그렇죠.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인데 당시에 839만 명 정도가 영화를 봤으니까 흥행에도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출전해서 당시에 단체전 최하위였거든요. 예. 네, 그런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고 이게 실화를 재구성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설정들이 다 실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등장인물들 몇몇의 이름과 그다음에 올림픽에서 단체전 최하위를 했다 이 정도만 사실이고 전반적으로는 다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눈물겨운 그 훈련 그렇죠. 과정 그것도 조금 과장이 좀 있는 약간의 건가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마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뭐 입양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영화에서 감동적인 코드로 넣었던 이야기들 중에는 거의 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많잖아요. 특히 네, 뭐 네.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관련된 것도 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네, 있고 맞습니다. 뭐 코리아 뭐 야구로는 슈퍼스타 감사용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었고 뭐 1947 보스턴까지. 근데 왜 이 영화가 오늘의 국가대표가 된 건가요 지금? 일단 더워서 동계 스포츠로 가져왔고요. 예. 네, 그리고 워낙 이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스포츠인데 보통은 이제 이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들이 결국 역경을 딛고 우승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우승과 거리가 먼 선수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하위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도 다들 우승하는 걸 생각을 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메달권에서 아주 멀리 있는 선수들까지도 이 경기를 완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워낙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영화 다시 보니까 워낙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사연이 구구절절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중에도 제일 많이들 좋아하시는 건 그 특이한 훈련 과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저는 이게 예전에 좀 헷갈렸어요. 네. 그 봅슬레이 하는 자메이카에서 그렇죠. 봅슬레이 하는 쿨러닝. 영화. 쿨러닝도 예, 있고 예. 약간 이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랑 당시에 쿨러닝이랑 쿨러닝을 베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예. 이 선수들의 사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이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영화이면서 코미디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쿨러닝에서 비슷한 동계 스포츠이면서 그 동계 스포츠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선수들이 처한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쿨러닝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있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100m가 넘는 높이에서 도약해서 장비 없이 이제 맨몸으로 활공을 하고 이런 장면이 좀 멋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 전문 스태프들이 내한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선수권 전담 촬영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활강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올림픽 느낌을 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원하고 아슬아슬한 느낌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잡아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열악한 상황에서 멋진 장면을 좀 뽑아내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번 맞아요. 파리 올림픽 컨셉이 그런 것 같아요. 에어컨도 안 틀어, 고기도 그쵸. 안 줘, 네. 침대도 종이 침대를 써. 네. 뭐 딱딱한 종이 침대지만은 이번 올림픽이 알뜰 올림픽, 가성비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박시동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돈을 안 쓰고 지금 돈이 남는 장사인가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파리 올림픽 개최 비용이 82억 달러에서 88억 달러 사이, 우리 돈으로 하면 12조 원저리로 추산이 되는데요. 지난번 도쿄 올림픽이나 그 전에 런던 올림픽에 비해도 사실은 절반 수준이니까 사실은 이제 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자린고비 올림픽. 그래서 이제 들인 돈은 상당히 적게 알뜰하게 치르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예. 왜 돈을 안 써? 어디다 안 쓴 거예요? 도대체 돈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주 근데 메인 나는 죄송한데 다른 거 모르겠는데 선수들한테 고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최선의 컨디션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게 아무리 뭐 친환경도 좋고 좋은데 고기는 줘야 되지. 그러니까요. 단백질을 왜 안 주냐고. 어디서 돈이 가장 아껴졌나 했는데 이제 큰 돈은 사실 이제 메인 스타디움 비용 같은 것들을 새로 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타디움을 재활용했고 리모델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이 참 좋잖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파리 시내 주요 명소들을 그렇죠.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에펠탑 옆에서 비치 발리볼을 한다든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돈 들어간 거는 사실은 딴 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거요? 인건비. 유럽 같은 나라는 솔직히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써야 되는 인건비를 이제 계약 금액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왔고, 가장 이번에 뭐 근대오종이라든지 철인삼종 같은 거를 수영 종목을 센강에서 하면서 많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 철인 3종 했던 분이 구토해가지고 파리 시민들은 나도 안 들어가는 걸 왜 세계 선수들 넣으라고 했냐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거나 센강에서 경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질 정화에 들어간 돈이 약 한 5조 2,6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런 데는 돈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건 원래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부의 효과 좀 약간 이제 이제 병존하는 효과인데 사실은 이게 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SOC 금액이 이제 뿌려지지 않습니까? 건설에다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크게 스타디움 하나 지어놓고 쓰지도 않으면 낭비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센강 수질 비용을 이참에 써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남는 장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서로 유치하려고 이게 이제 부의 뭐 이제 상승 효과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유치하는 나라들은 독재 국가 뭐 이런 나라들이 국가 브랜드를 강제로 홍보해야 되는 나라들은 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 스위스 로잔대가 조사한 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이 큰 스포츠를 놓고 쭉 그동안 한 40년 정도 있었던 여러 가지 대회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흑자 대회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특히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한 나라는 그 이후에 승자의 저주라고 그래가지고 올림픽이나 큰 이벤트 이후에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 사례도 좀 그리스 같은 있었습니다. 경우에.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다혜 기자님은 올림픽이나 이런 거 좀 인상 깊게 보신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워낙 이번에 양궁이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양궁 저도 재밌게 봤고 사실 개막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예, 개막식이 그 노출 사건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프랑스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답다라고 하는 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프랑스답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개막식 행사 중에 마스 게임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올림픽은 아니고 아시안 게임 차출돼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카드 섹션 이런 거, 카드 섹션, 그런 거 했어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통일된 아름다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완전히 새롭고 보지 못했던 것을 추구하는 국가도 있는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쪽의 극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깬 네. 그래서 깬 것 자체로도 역시 파리답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네. 좋게 봤고 예를 들어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단두대 네, 목이 네, 잘린 네, 장면 같은 걸 네. 과감하게 보여주고 그렇죠. 저는 너무 좋게 봤고요. 네. 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목 어쨌거나 잘리는 거 이런 거. 파격의 파격을 네. 계속 보여주는 게 저는 좋았고 예,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새로운 시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근데 이제 파격에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셀린 디온이 에펠탑에서 사랑의 그렇죠. 창가를 부르는 장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낭만을 모를 줄 알아라고 하면 파리 하면 낭만이지라고 하면서 또 낭만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면서 네. 저는 개막이 좋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파리가 실제로는 매우 더럽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번에 가장 이제 주목받았는 게 아까 양궁도 말씀하셨는데 양궁을 지금 지원한 데가 현대차가 그렇게 주목을 네. 받는다면서요 이번에?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궁이 지금 단체전 같은 경우는 10연패거든요. 40년간 사실 세계 1등 한다는 게 대단한 건데 물론 선수들의 노력, 코칭 스태프의 노력이 다 있었겠습니다만은 스폰서와 경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올림픽 자체 스폰서도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올림픽 스폰서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양궁협회를 동시에 그렇죠.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선수들 보니까 현대차 자회사가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로버트 회사를 샀거든요. 예. 그 회사가 개발한 슈팅 머신을 통해서 최첨단 훈련에까지도 지원한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후원과 또 잘 관리된 협회, 그쵸. 최선을 다한 선수 이 삼위일체가 되면 어떻게 성과가 나는가를 맞아요. 또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국민들은 성과가 나서 너무 좋고 해서 좋은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같은 현대가인데 왜 축구협회는 축구협회 얘기하면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리고요. 아, 예. 또 이제 지금 그런 게 협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예. 뭐 이게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대단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사실은 협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현대차의 양궁협회 지원과 비교되는 다른 협회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대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에 그거 관심 갖겠다고 해서 지금 배드민턴 옆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농담 아닌 농담처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예. 정도로. 근데 어쨌든 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더 이 메달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메달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그동안 이 협회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옛날 뉴스 같은 것들이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뛰어난 선수만 있다고 해서 올림픽 메달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번 올림픽이 원래 처음에 금메달을 한 5개 정도 예상을 했대요. 네. 5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완전 초과해가지고 그렇죠. 예. 정말 선전하고 있는데 메달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 선수 한 선수가 써나가고 있는 어떤 스토리, 감동 그리고 맞아요. 즐기는 모습도 이런 게 좀 우리한테 지금 이 꽉 막힌 정치 상황에서 그나마 우울한 경제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기원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